한 번은 내가 대학 시절 기묘한 사건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려 한다. 이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나는 대학 시절 철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한 친구를 통해 덕 윤리에 대해 처음 들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민호는 스스로를 덕 있는 사람으로 자부하곤 했는데 우리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유명한 학생이었다. 민호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중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어느 날 우리 철학과 교수님께서 중간고사 대신 흥미로운 과제를 주셨다. 자신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덕 윤리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기. 우리는 모두 흥분했고 나는 어떤 문제를 다룰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토론 끝에 나는 내 친구 수미와 함께 학교 이벤트를 기획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캠퍼스 내 학우들이 서로 더 잘 알아가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벤트 준비 과정에서 수미와 나는 심각한 의견 충돌을 겪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빠진 부분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수미는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신경 쓸 필요 없으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만이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우리 둘은 이 이상 한 팀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나는 이 문제를 덕 윤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에 따라 나는 내 행동이 지나친지 혹은 부족한지를 평가해 보기로 했다. 내가 과연 완벽을 추구하다 지나치게 강압적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미가 너무 자유롭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인지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호를 찾아갔다. 민호는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두 사람의 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중용을 찾아가는 것이지. 용기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 안에 과도함도 부족함도 허용하지 않는 균형이 있어야 해. 내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자칫 무모해질 수 있고 수미가 너무 자유로우면 비겁함에 빠질 수도 있어. 민호의 말을 듣고 나는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수미에게 사과하고 서로의 의견을 중용의 관점에서 조정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일단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완벽과 자유로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보려 노력했다. 수미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는 이벤트의 활기를 주었고 나의 세세한 계획은 총체적인 조화와 완성도를 높였다. 이벤트는 대성공이었다. 많은 학우들이 참석해 즐겁게 참여했고 우리는 그날 다시 한번 팀워크의 중요성과 덕 윤리의 진가를 느낄 수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깨닫게 되었다. 결국 덕 있는 삶은 단지 이론상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선택과 행동에서 실천될 수 있는 것임을 배웠다. 민호의 조언과 아리스토텔레스 덕 윤리의 교육 덕분에 나는 모든 일에 있어 중용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때 교훈을 되새기면서 내가 덕 윤리를 어떻게 실천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따뜻한 가을날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유명했습니다. 조셉 할아버지의 인생 철학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에게 공리주의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썰을 자주 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조셉 할아버지는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오래전 이 마을에는 매일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두 사람이 있었단다. 하나는 피터였고 다른 하나는 폴이라고 하지. 피터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놀이를 무엇보다도 좋아했지만 폴은 예술을 감상하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지.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고 모두가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어. 피터는 당연히 축제에서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했고 폴은 예술 전시와 책 읽기 모임을 제안했지.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졌어. 그때 내가 나섰지.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 이 축제가 우리 마을 전체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사람들은 잠시 생각한 후에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 하지만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했어. 축제를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어때요? 피터가 제안한 음식과 놀이, 그리고 폴이 제안한 예술 전시와 책 읽기,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내 제안에 크게 공감하며 동의했어. 그리고 축제를 두 파트로 나눠 진행하게 되었지. 결과는 놀라웠어. 사람들은 각자의 활동을 즐기면서도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게 되었단다. 피터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고 폴은 예술 전시를 보는 동안 깊은 감동을 느꼈지. 게다가 놀이와 공부 두 가지 쾌락을 동시에 경험하며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꼈어. 축제 후에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어. 조셉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이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라는 철학 덕분이란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야. 즉,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판단할 때 그 행동이 가져오는 총 행복과 총 불행을 고려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선택은 바로 그 원칙에 맞춘 것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행복의 질이야.
단순한 쾌력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도덕적인 쾌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광고할 필요 없이 공리주의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어. 이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추억이 되었고 아이들은 웃고 즐기며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단다. 조셉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리주의라는 철학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셉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을이 햇살만큼이나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작은 마을에 소크라는라는 젊은 농부가 살았다. 그는 농사밖에 모르는 단순한 청년이었지만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 왕좌에 앉아있는 철학자왕 신고를 보았다. 신고는 소크라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크라, 너는 농부이지만 나는 너에게 우리 도시국가를 통치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세 가지 덕목을 얻어야 한다. 지혜, 용기, 그리고 절제. 이를 통해 너는 진정한 정의로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소크라는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이 꿈이 단순한 공상이 아닐 것이라 직감했고 하루아침에 농장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그의 목표는 도시국가의 철학자 왕이 되어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해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타크를 찾아갔다. 아리스타크는 그에게 거대한 책더미와 두꺼운 서판을 주며 말했다. 지혜는 독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란다. 소크라는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장으로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상인들, 예술가들, 그리고 병사들, 심지어 노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 가진 이야기와 경험에서 소크라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갔고 결국 궁극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덕목은 용기였다. 소크라는 시련을 겪기로 결심하고 도시를 외곽으로 떠나면서 전사가 되기로 했다. 그는 전사 아가테스의 훈련소에 들어가 혹독한 트레이닝을 기재며 체력과 정신력을 단단히 다듬어갔다. 훈련 중 많은 전사들이 포기했지만 소크라는 용기를 발휘해 끝까지 버텼다. 그의 노력은 빛을 발해 결국 거대한 전투에서 도시를 지키며 아테네의 영웅으로 거듭났다. 마지막으로 소크라는 절제를 배워야 했다. 그는 경제 활동에 집중하며 자신의 욕망과 물질적 탐욕을 억제하려 노력했다. 그는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농부부터 귀족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거래하며 절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폭식도 근심도 탐욕도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조사와 자기 절제를 통해 안정된 마음을 유지했다. 이제 소크라는 세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철학자 왕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의 통치는 고작 책 속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었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은 소크라의 지도 아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마을은 번영과 평화를 이루었다. 통치자들은 현명하게, 전사들은 용감하게, 생산자들은 절제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리하여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더 이상 꿈속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소크라가 세운 마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통치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키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소크라 자신도 이러한 이상국가는 단순한 철학적 상상이 아니라 노력과 덕목을 위한 끊임없는 추구를 통해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네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삼가법은 정말 흥미로운 철학적 접근이죠. 이 방법론을 실생활에서 적용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학 시절 논리학 수업에서 만난 한 교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삼파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대학 2학년 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논리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이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다. 보통 교수님들은 수업 때 강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곤 한다. 하지만 이 교수님은 다르게 접근하셨다. 그는 마치 소크라테스가 환생한 것처럼 수업을 진행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의아해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때 갑자기 그는 한 학생을 지목했다. 이 학생,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 지목된 학생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교수님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그를 독려했다. 학생은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글쎄요, 넓고 무한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넓고 무한하다면 그 무한함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학생은 머뭇거리며 답을 하지 못했지만 교수님의 질문은 그 이상으로 깊어졌다. 우리가 무한함을 인식할 때 그것은 정말로 무한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해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렇게 시작된 논의는 점차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손을 들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교수님의 질문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신기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나자
우리는 더 이상 수업에서 주제를 단순히 듣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사고의 주체가 되어 갔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고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루는 논리학 수업이 끝난 뒤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을 찾아갔다. 교수님, 왜 저희에게 직접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나요? 왜 항상 질문만 던지세요? 나는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직접 답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나의 지식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것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이고 진정한 배움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교수님의 삼파법은 우리를 단순한 지식이 수용자가 아닌 탐구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졸업 후에도 나는 그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답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이 방법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그리고 나 역시 소크라테스와 교수님처럼 살아가길 다짐했다. 언제나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말이다.